안녕하십니까. 오늘 좌장을 맡은 오영나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회장님하고 부회장님께서 연사와 토론자 분들을 섭외하셨는데 얼마나 잘된 섭외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사실 우리 경제가 굉장히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나를 살펴보면 크게는 70년대 수출 주도 중공업 육성 정책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디지털 정책이 있었던 거에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요인일 텐데 이거를 미국이나 유럽이 이 정책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업 경쟁력을 가져가는 것이 우리가 금융위기나 이런 걸 겪은 다음에 제조업 기반이 탄탄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었고 이제 우리와 다른 점은 그들은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보시는 것 중에 산업정책의 귀환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산업정책의 귀환 내용을 보시면 그 원조로 한국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들이 또 예전 기억으로부터 배운 게 있죠. 우리가 먼저 기술 개발도 선도했고 제조업 부분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캐치업을 당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그 캐치업을 안 당하도록 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국제통상 관련 환경 이슈다라고 하면서도 산업정책 이야기가 나오고 통상 이슈가 나오는 거는 이러한 환경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두 발제를 통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두 분 발제의 특징이 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나 규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는 게 제가 다른 데서 들었던 발표보다 굉장히 좋았고 또 기술 이슈를 많이 다루고 있는 점도 이 환경 헬리먼의 성격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은 그동안 이야기가 이제 중간 정도 레벨에서 구체적이면서도 좀 전체적인 전반의 얘기를 다뤘다고 한다면 토론은 위에 좀 더 큰 범위를 다뤘다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좀 양쪽을 발제를 보완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맨 처음 제가 토론을 부탁드릴 분은 전반적인 그 기후 관련 무역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고 이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이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문진영 박사님께서 토론을 첫 번째로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오히려 아주 구체적인 레벨에 들어가서 기업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업종에서 철강 업체를 대표해서 포스코의 기후에너지 그룹장이신 정용십 그룹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철강이 계속 많이 이야기가 되는 이유는 이 사실 소재 산업이 전반적으로 되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게 사실 실험실에서 인정이 된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유효성이 확인된 첫 번째 탄소 저감 기술이 철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할리먼에 계신 경제학자가 아니신 기술 하시는 분들이 다른 업종에서의 기술도 만약에 개발해 주신다면 이제 이게 사실 이제 CBM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다 그 업종에서 다시 또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철강 업종에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산업 지원 정책이자 국제 통상 이슈의 가장 프론트라인에 서 계신 철강 업체를 대표해서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제가 국제 통상인데 국제 통상 전문가이실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외교부와 산업부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고 지금 현재로는 WTO에서 보조금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외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고려대학교의 조수정 교수님께서 세 번째 토론을 맡아주실 거고 이제 끝으로 이제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경제학자인데 마츠카토라고 유니버시티 오브 컬리지 런던에 계신 여자 교수님이 현재의 리스크, 기후 변화나 전환과 관련된 리스크는 기업 혼자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가 아니다. 이거는 이 리스크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같이 공유하고 그 성과도 같이 공유해. 그러니까 리스크뿐만 아니라 성과도 같이 공유해야 될 리스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산업정책의 귀환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파트를 대표하셔서 환경부의 마재정 과장님
였던 걸로 옆에 계시군요. 예, 환경부 녹색전환 정책과장님께서 네 번째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태까지 너무 많이 떠들었고 이제부터 제가 할 일은 시간 관리인데 원래는 10분이었으나 앞에 발제가 좀 충분히 길어서 8분으로 조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특별히 아까 그러니까 처음에 문수정 교수님, 이제 문진영 박사님, 그다음에 권동혁 정용식 죄송합니다. 정용식 그룹장님, 조수정 교수님, 그다음에 마지정 과장님 순으로 특별히 없이 그냥 쭈루룩 연결해서 토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오은하 교수님께서 되게 과하게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만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문진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앞에 두 분께서 워낙에 오늘 행사와 관련해서 좋은 일단 고려돼야 되는 사항들을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정은미 박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연관될 수 있는 시작점이 어떻게 보면 환경 기후변화 대응이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주냐, 그게 이제 파이낸스 문제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한 통상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 그 산업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키예프에 이제 근무하면서 그동안 이제 기후변화 관련한 또는 환경 관련 국제 협력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국제적으로 좀 기여하면서 우리가 좀 더 참여할 수 있는지, 특히 이제 그 재원 문제 중심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당사국 총회에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새로운 그 기후 재원 목표를 지금 설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NCQG라고 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팔로우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오연나 교수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불러주셨는데요. 그래서 일단 왜 이런 정책들이 나오게 됐는지를 좀 국제사회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좀 설명을 하고, 그게 이제 통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또 타이틀에도 통상이 있어서 사실 뭐 저도 통상 전문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원내에서 또는 이제 많은 그 부처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통상의 이슈가 무엇이고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한 5분 안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자료에 제가 지금 43페이지에 기술을 했습니다만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큰 틀에서의 어떤 원칙이라는 것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가 자신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달리 해석을 합니다. 선진국은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개도국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개도국은 선진국의 그동안의 책임에 따라서 자신들을 지원해달라는 그 옥신각신하는 게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데, 그 문항에서도 보면은 이런 국제무역에 대한 자의적인 또는 정당화할 수 없던 차별적인 수단이나 위장된 어떤 그 목적 이런 것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개도국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국제적으로는 또 다 같이 노력을 해보자라고 하는 약간 이율 배반적인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래서 파리 협정에서도 그런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낮추면서 이 산업 각 국가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고는 하고 있는데 그 목적 하에서도 보면은 재원의 흐름을 저탄소 배출 및 기후 탄력적 개발을 향한 경로에 부합하게 한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대기 중의 온도 상승을 낮추자고 하는 그 목적은 첫 번째 문항이고요. 많이 그 부분이 알려져 있지만 세 번째에 있는 것이 지금 단락 2.1C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이제 갖고 나갈 것이냐. 이게 모든 국내적인 정책하고 다 연관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해 이제 당사국 총회에서 이제 그 처음으로 그동안의 파리 협정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글로벌 이행 점검을 이제 했고, 거기에서 나왔던 것도 보면 앞으로도 여전히 뭐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든가 저감 정치 없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을 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다들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EU나 미국에서나 아니면 다른 선진국들에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런 기후변화 또는 환경 관련된 대응 그런 조치들을 연달아 발표를 하고 뭐 WTO나 이런 데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분과 실리를 싸우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다 기후변화 대응, 뭐 EU에서도 그 유럽 그린딜을 하면서 자신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개독을 견제하고, 앞서서 김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EU나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그동안에 자신들의 경쟁력이 점점 줄어들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줄었는데 이제 막 온실가스 배출이 늘고 경제가 성장하는 국가들이 갑자기 탄소 중립에 뭐 같이 가자? 좀 어려운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미 선진국들은 한 3, 40m 앞에서 출발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지금 출발선에서 똑같이 100m 지점에 가자고 하고 있는 그 논리에서 각 국가마다 지금 다양한 그런 무역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WTO 내에서도 최근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각 회원국끼리 얘기를 해보자.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여러 가지 이런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상호 운영성을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이것이 또 다른 무역 기술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입장을 내야 될 것인지가 지금 정책 당국자의 지금 고민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럴 때 좀 전체적으로 보면 앞서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결국 제일 중요한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이 얼마나 하고 있지?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하기 어려운 난감축, 뭐 다배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기업의 영업 기밀은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직면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통상과 관련된 뭐 고려사항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좀 고민되는 부분은 다자적인 차원 내에서 대응하는 것과 그리고 최근의 추세는 이런 큰 틀의 어떤 다자적인 추세 외에도 뜻이 통하는 라이클리 마인디드한 그 국가들끼리 앞서 얘기했던 그런 클라이밋 클럽이라든가 또는 IPF라든가 복수국 간 협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익을 전통적인 다자적인 채널에서는 국제 규범의 원론적인 그런 취지에 어떤 또한 개도국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관점도 고려를 하면서 또한 복수국 간에서 우리가 어떤 그 협력을 차지할 수 있을지 아무래도 이런 복수국 간 협력에서는 그런 규범 논의에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을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이런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지원을 하고 협력을 할 것인지 우리나라도 지금 온실가스 배출 NDC에 지금 국외 감축 목표가 있는데 그 정도의 규모는 국내에서 건물 분야에서의 그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할 정도로 많은 양을 지금 국외 감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다 국제적 협력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파이낸스 측면에서도 보면은 점점 더 ESG 재무정보 공시에 이제는 기후뿐만 아니라 자연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해서도 공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ISSB라든가 EU에서 지속 가능성 보고 기준이라든가 이런 데서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 물론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영향들 기업이 활동하면서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고 또한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다 이제는 보고해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은 기업 관계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다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 근데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참 막연하다.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준비를 이제 막 한다고 하지만 사실 미국도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것도 아직 하지 않았고 카본 프라이싱이라는 개념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원단위 측정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하고 공시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기술 혁신 앞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혁신이라든가 기업 간 교류 협력 해외 진출을 어떻게 지원해 줄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정도 시간을 맞췄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후에너지 그룹을 맡고 있는 정용식이고요. 저희가 하는 일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그룹은 포스코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하고 사업장 제품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이제 배출 담당하고 있고 에너지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제품의 어떤 배출 원단이 이런 것들 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국제 통상 이슈 중에 하나는 시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쪽을 실무적으로 담당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겪은 일들이 있으니까 그걸 저희 종합적으로 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된 것은 저희가 그 EU 시밤 등 글로벌 탄소 규제에서 지금 가장 민감한 업종이 채광입니다. 뭐 CC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포스코가 이제 채광에서도 수출이 가장 많은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시밤에서 가장 큰 영향을 포스코가 받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많이 우려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밤 관련해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고민했고 검토했고 여러 가지 활동해왔던 상황들과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포스코 혼자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정부나 그런 쪽에서 좀 어떻게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포스코는 지금 최근에 한 200만 톤 정도를 유럽에 수출했는데 아마 최근에 유럽 쪽 수출량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EU가 지금 시밤을 26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인데 이제 무상할당이 점점 줄어서 34년에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언론이나 그런 데 보면은 뭐 34년에 한 최대한 1조 원 그런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국내에 납부 안 하고 왜 EU에 납부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회자되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된 거는 저희 포스코 CO2 원단위가 최근 원단위가 한 2.0 수준이라고 보면 이게 한 34년까지 하나도 감축 안 되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EU ETS 비용을 한 톤당 100유로 하고 그 다음에 인증서 구입 비용을 전부 저희 포스코가 부담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나온 비용이 최대 한 1조 원 정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34년까지 누적하면 수조 원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서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EU에 보면 그 샌드백이라고 정책 담당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한 거 보면 EU가 전환 부분을 유상할당으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했느냐? 80% 이상이 전기 사용자들이 부담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EU 시밤은 EU ETS 유상할당하고 바로 이렇게 패키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밤이 진행되면 EU ETS 유상할당이 같이 늘어나게 되어 있고 EU의 유상할당이 늘어나면 그 유상할당으로 인해서 결국은 EU 영내에 있는 철강이든 시멘트든 그 대상이 되는 결국 업종의 수요자가 결국은 그 비용을 대부분 부담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마케팅 부문이나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1조나 수조 원이라는 그런 비용의 일부분만 저희가 부담할 거라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저희들이 이제 CO2 배출 원단위는 계속 이렇게 줄이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뒤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비용 관련된 거는 제가 좀 영향 그렇게 좀 대략적 정성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EU 시밤 관련해서 이게 비용뿐 아니고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EU 시밤에서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고할 거냐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현재 MRV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자동화 산정하는 그런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한국은 그나마 ETS가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MRV 그러니까 측정 보고 검정 체계가 잘 그나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9월에 EU를 방문했을 때 저희 철강 수요 업체인 자동차 부품 협회 그다음에 풍력 협회를 방문했을 때 그쪽 협회 멤버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시방 관련해서 한국을 제어하거나 제대로 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가 없다. 그래서 MRV가 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다. 그래서 EU 시밤 26년부터 될 수 있을까라고 우려하는 그런 또 우려도 있는 걸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검증 체계를 준비한 것들이 나름 물론 정부에서 빨리 시작해서 저희가 MRV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 저희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MRV나 그런 영향을 자꾸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저희가 EU 시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배출 원단위를 계속 낮춰야 됩니다. 앞에서 저기 군동혁 상무께서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잘 설명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그 벤치마크 무상할 땅에 맞춰서 접근하면은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현재 저희가 배출 원단위를 낮추는 것들은 고출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 현실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광양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수출 많이 하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제철소인데 그쪽에 전기료를 지금 250만 톤짜리를 지금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주로 이제 EU 쪽으로 수출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출량을 지금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2035년 정도까지는 뭐 전기료 기술로 어느 정도 감당할 걸로 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뭐 탄소 중립으로 가려 그러면은 수소환원 제철 기술이 돼야 되는데 근데 수소환원 제철로 가려면은 많은 좀 장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소환원 제철 기술이 이제 상용화돼야 되고요. 그 수소환원 제철 기술에 의해서 만든 제품이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저희가 수소환원 제철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 파일럿 규모 정도까지는 저희가 했고요. 지금 이제 올해 30만 톤짜리 데모 설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30만 톤짜리가 되면은 뭐 상용화 저희가 보통 상용화 설비가 연간 한 200만 톤짜리 설비가 되는데 한 30만 톤이면 한 6분의 1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게 성공하면 상용화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저희가 만드는 그 수소환원 제철 기술을 만든 제품이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봐서는 저희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 들어가는 원전 수소나 전력이 저희 한국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뭔가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비관한 예로 우리가 재생에너지 사업,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이렇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정부가 RPS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한 시장에서 이렇게 계속 확산이 될 수 있는데 아마 수소환원 제철 기술도 그런 지원이 전제가 되어야 계속 확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저희가 수소환원 제철 기술 개발 하는데 30만 톤짜리 하는데도 거의 한 8천억 정도가 지금 제 기억으로는 비용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런 막대한 그 비용은 또 어떤 정부의 그런 재정 지원이 좀 필요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나머지 사소한 것들 중에 하나는 MRB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기후클럽 잠깐 저기 산업연구원의 정미 본부장이 언급하셨는데 기후클럽에서 일단 철강, 시멘트 이런 산업들의 어떤 그 산업들의 그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표준이 산정 표준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저탄소 제품, 무탄소 제품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그 기준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한국의 배출량 산정 방법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철강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글로벌 표준하고 우리 국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온라인이 돼야 기업이 좀 따라가고 하는데 많은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수정이라고 하고 지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올해 1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 분야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크게 4가지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좀 그림을 보는 쪽으로 이렇게 토론자료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지금 주제 자체가 기후하고 이제 통상이니까 우리가 예전에 사실 통상하고 기후 쪽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통상 조치, 무역 조치를 해서 그래서 그 어떤 자유무역이나 뭐 이런 거에 좀 저해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런 쪽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였다면 요즘은 오히려 국제 통상 조치들이 탄소 중립을 추동하는 힘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타이틀 1번을 좀 거기에 대해서 잡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생각보다 파리 협정이 사실 좀 이행 강제력이 좀 약하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제 WTO, FTA 전문가다 보니까 WTO나 FTA는 다 쉘, 의무 조항들이 지금 한가득인데 파리 협정은 막상 내용을 보면 그 NDC, 그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서브미스를 해야 된다, 제출을 5년마다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쉘 규정이어서 의무 규정인데 그 안의 내용, 그 어느 정도로 그 배출 감축량, 감축량을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각국이 알아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행 강제력은 약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 다 아시겠지만 교토의정서에서 워낙 그렇게 배출량, 감축량을 딱딱 그 절대량으로 정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워낙 그 반발이 심해서 그래서 그 교토의정서가 이제 그 실패한 이후에 파리협정은 아무래도 바텀업으로 그렇게 하게 된 건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등 주요국들이 NDC를 따로 이렇게 법제화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것 자체는 법에 들어가 있지만 2030년에 NDC 그거는 이제 법제화는 하지 않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뭐 2005년 기준으로 해서 2030년까지 50에서 52% 감축해야 된다. 이거는 미국의 NDC 그 파리협정 온라인 레지스트리에 다 들어가 있지만 이게 법에는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 바로 뭐 탈퇴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하게 된 그런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NDC를 이제 그냥 했는 NDC 상으로도 보면 내용 자체도 그 거기 파리협정상 보면은 개도국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다 분모가 그 GDP로 돼 있고 굉장히 상대적으로 절대량 감축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가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뭐 이런 정도 순위이기 때문에 개도국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온실가스 배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실 그 좀 파리협정이 아주 구속력 있게 지금 뭐 이행을 강제하는 상황은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국제통상법과 정책, 각국이 지금 특히 EU가 추진하는 그런 조치들이 탄소 중립 추동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EU가 이제 CBAM을 WTO에서는 CBAM 이슈가 뭐 15년 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진짜 할까? 진짜 할까? 그랬는데 정말 했어요. 그래서 2023년에 이렇게 하게 됐죠. 이거를 이제 만들게 되면서 산업부에서도 이거 EU하고 통상 쪽하고 좀 그 채널이 필요한데 담당 과가 좀 애매한 상황이어서 2023년 1월달에 기후에너지 통상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담을 해가지고 CBAM 관련한 협상 뭐 아까 얘기 나온 뭐 디덕션 문제라던가 그런 것들 다 좀 같이 얘기하는 걸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CBAM도 그렇고 그 아까 뭐 발표하신 것 중에 배터리법 같은 경우 배터리법 보면은 저는 배터리법 보다가 진짜 좀 놀랬던 게 우리가 휴대폰이 배터리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장형이잖아요. 근데 그 전엔 탈착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배터리법에 따르면 배터리를 다시 재활용을 해야 돼서 탈착형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배터리법이 이제 발효가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EU에 수출을 할 때 탈착형으로 바꿔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이런 그 통상 조치가 깊숙하게 기후 변화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수출 기업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그 미국에서 이제 많이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하죠. 그게 그 텍스 크레딧을 세액 공제를 주는 건데 10년 동안 그 3,950억 달러를 주는 건데요. 뭐 이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배터리나 이런 거를 태양광 같은 경우 미국에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 배터리 뭐 하나 팔면은 35달러 주고 모듈 하나에 10달러씩 주고 그래서 지금 LG엔솔이나 뭐 삼성 SDI나 뭐 SK온이나 지금 굉장히 많은 첨단 생산 제조 세액 공제 AMPC라고 하는데 그거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미국에서 되게 그 어떤 그 통상 정책, 외교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제이크 설리반 NSC 어드바이저라고 있는데 세 가지 기술이 중요하다. 앞으로 첫 번째가 이제 반도체 AI와 같은 컴퓨팅,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이오, 세 번째가 클린 에너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기술에 해당하는 법을 만들겠다. 그래서 첫 번째 반도체 관련한 게 칩스 액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5년 동안 529억 달러 엄청 많이 주는 건데 그게 있고, 그러면 두 번째 바이오 행정명령이 있고, 세 번째는 클린 에너지. 이걸 위해서 IRA를 만들어서 태양광, 그다음에 뭐 그 배터리, 전기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뭐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알리백 뭐 이런 것들이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좀 이게 중요한 어떤 의무 규정으로서의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탄소 중립 방향성적인 면에서 그러면 이 탄소 중립 방향성은 계속 갈 거냐? 뭐 트럼프 오면 바뀌는 거 아니냐? 11월 5일 날 이제 선거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 방향성 자체는 좀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쨌든 EU가 버티고 있어요. EU가 지금 그 아까 뭐 법제화를 많이 안 했다고는 했지만 EU는 유럽 기후법의 레귤레이션은 직접적인 적용을 모든 국가, 그러니까 EU 국가한테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건데 거기 4조에 NDC 규정을 박아놔서 아까 그 Fit for 55 있잖아요. 그 1990년 기준으로 55%만큼의 감축을 2030년까지 하겠다라는 게 탄소 유럽 기후법 4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올해 초에 또 그 폰데라이엔 유럽 그 집행위원장이 발표를 해서 2040년까지 그 199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90%까지 감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거를 지금 법제화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폰데라이엔이 이번에 6월달에 그 다시 재선이 돼가지고 앞으로도 그 유럽 집행위원회에서는 과거 5년의 그런 그 정책들, 아까 트윈 스트래터지 말씀하셨는데 디지털과 그린 이 두 가지 계속 그 전환하겠다는 그 전략을 계속 갖고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 NGO들이 굉장히 정부를 대상으로 한 기후 소송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 그다음에 뭐 독일 연방기후보법, 스위스 이산화탄소법 이런 부분들이 각각 그 네덜란드하고 이제 독일의 국내 법원에서, 또 스위스 이산화탄소법은 유럽 인권재판소죠. 거기서 너무 그 온실가스 그 감축 목표를 좀 적게 잡았다, 미흡하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문제를 삼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이제 8월 29일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서 그 우리나라 보면은 탄소중립기본법에 그 2030년까지 그 2018년 기준으로 40% 감축하는 것이 목표로 들어가 있죠. 근데 왜 2031년부터 2050년까지가 없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과소보호 금지 원칙하고 법률위반 원칙에 위반된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를 내려서 지금 그거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한국의 상황에 대한 이제 고려 필요 부분은 좀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앰비셔스하게 지금 이렇게 NDC를 상향을 이제 냈고, 그래서 그 아까 우리 그 산업연구원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요국은 이미 피크가 과거에 있어서 EU는 90년도가 이제 피크 쪽이었고, 뭐 미국은 이제 2005년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배출량, 그러니까 2030년 기준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피크가 이제 2018년 가장 최근이다 보니까 그 연평균 감축률이 4.17% 상당히 높아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달성할 것인가? 항상 모든 분들의 이제 그 고민 사항인데, 어쨌든 제일 많은 걸 차지하는 부분이 전환. 37%, 아까 그 산업연구원 말씀하셨지만 산업이 36%. 이거 두 개 합치면은 얼마인가요? 이게 71%. 70, 예. 그러다 보니까 70%가 넘다 보니까 뭐 밑에 뭐 건설, 운송 뭐 쭈루룩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 전화하는 에너지, 산업은 산업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환 부분은 그 에너지 쪽이고, 결국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하느냐 부분인데, 지금 여전히 지금 석탄을 줄이고 있긴 하지만 석탄의 그 전기에서의 비중이 크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높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잘 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그 뭐 카본 프리 이니셔티브에서 원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원전 쪽 얘기, 수소 쪽 얘기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 쪽에 있어서도 이게 상당히 우리가 제조업 워낙 그 비중이 아까 산업연구원에서 얘기했지만 워낙 높은 상황이어가지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항상 보면 이렇게 목표를 딱 세우면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굉장히 지금 열심히 다들 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대응 방안에서 간단하게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 생각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 발전에 대한 지원이 결국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수소환원 제철이 정말 어떤 면에서 굉장히 대전환을 이루어야 되는 건데, 이게 포스코 혼자만으로 할 수 없고, 전력 쪽 전기로를 바꾼다 그러면 또 그린 전력이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지원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데이터와 표준 등 제도 개선, 이것도 역시 말씀하신 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교한 그런 데이터 산정 이런 게 좀 필요한 부분이고, 세 번째는 어쨌든 시장이 좀 발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금융하고 결합해서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가 사실 2015년부터 하고 있지만 더 많이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국외산 감축 사업 이것도 지금 상당히 사실 더 많이 부분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좀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 마재정입니다. 제가 이 연대를 딱 올라와 보니까 앞에 아시는 분들이 갑자기 계셔갖고 좀 저보다 업무를 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요. 저는 그 탄소
규제 관련해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주제가 경제학 같아요. 경제학에서 인플레이션을 논의를 할 때 우리가 그냥 인플레이션 하나만 논의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통화량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게 되면 통화량이 또 영향을 미치면 또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고 그 이자율을 뭐 가격 하다 보면은 또 시장 안에서는 개별 주체들은 자기가 물건 파는 데 있어서 또 가격을 결정하게 하는 것처럼 또 지금 전체 규제가 있는 사항 저기 유럽이나 이런 데서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또 각 개별 생산 업체들은 저 원단위 생산할 때 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는지를 또 그 계산을 해야 되고 좀 복잡한 새로운 그 학문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오늘 방향을 저희 이 탄소 중립 관련해서 저희 그 정부 내에서는 저희뿐만 아니고 산업부도 그렇고 중기부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여러 부처가 각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그걸 또 탄중위에서 같이 정부 총리실 주재로 해서 아까 그 발표 내용에도 있었지만 계속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저희 부하 안에서도 그 저희 기후 탄소실 안에 기후 ETS를 하는 국이 따로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녹색으로 이렇게 산업체들이 전환을 하면서 이 산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하거나 아니면은 이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컨설팅을 해준다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자금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는 쪽에 있고 제가 특히 하는 거는 녹색 전환을 돕기 위해서 이그 K 텍소노미라고 해서 녹색 분류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21년도 12월에 저희가 이제 그 K 텍소노미라는 거를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지금 탄소 중립 관련해서 여러 활동들을 하는데 본인들이 하는 활동이 이 녹색으로 전환하는 활동이다. 난 탄소를 줄이는 활동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기준을 주는 거죠. 어떤 게 진정한 녹색인지 여기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21년도에 했고 그게 그 6개 그 활동 기준이 있습니다. 6개 기후 탄소 절감하는 거, 기후 적응하는 거. 그 외에 이제 물이라든지 순환 자원이라든지 생물 다양성, 오염 저감해서 6개 분야가 있고 이 탄소 전환 부분으로 또 있는데 한 74개 정도의 인정 기준, 경제 활동들을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그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배제 기준이라고 그래 갖고 자기가 대기 환경을 물질을 줄이는 데 있어서 이걸 줄이는데 다른 수질이라든지 다른 데는 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든지 이런 기준들을 정해놨고 이런 기준을 저희가 21년도에 그렇게 발표를 했고 하니까 23년도부터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녹색 채권이라든지 유동화증권 같은 거를 발행을 했습니다. 녹색 채권을 그 기준에 따라서 발행을 한 게 2년간 약 시장의 9조 8천억 정도가 지금 채권이 발행이 됐거든요. 채권만 봤을 때. 근데 다른 금융시장을 보면 여신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더 규모가 더 큰데 그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 수요가 크다는 거가 반증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녹색 분류 체계를 좀 고도화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 74개 경제 활동 중에서 48개가 온실가스 부분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중에 좀 그 활동 기준을 마련을 하려고 그러고요. 내년에는 또 2년, 3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활동 기준이라든지 인정 기준에 있어서의 좀 전면적인 개정을 또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LCI-DB 같은 경우에도 23년 지금 307개인데 30년까지 1,050개로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공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 정보 공개 제도라고 해서 저희가 공시를 해왔는데 그 한국 회계 기준에서 이제 26년까지 ESG 한국 26년 이후로 ESG 기준을 지금 발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실가스 부분에 있어서나 이런 거를 환경 정보 공개 제도하고
지금 정합성을 맞추는 작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그 좀 한 가지 더 그 투자 부분 아까 정부 지원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올해 이제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기존에 이제 기보하고 신보에서 그 녹색 그 보증 전환 보증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보력이 없어서 채권이라든지 이런 걸 발행을 못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보증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25년에 1,400억 정도의 보증 기금을 마련을 하면은 약 1.5조 정도의 그 자금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펀드도 4천억 정도를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정부 내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컨설팅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중기라든지 그 저희 또 하고 있는 부분이 그 공시를 하고 기업들이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 내에서도 그 뭐죠? 그 제품 구조 그 제가 지금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공시 제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컨설팅을 같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의견을 다 들을 수 있기에는 굉장히 저희가 시간이 부족한 상황인데, 일단 문진영 박사님께서 그 양자 협력, 양자 그 다이얼로그가 가능해지는 국제 통상 조건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정용식 본부장님께서는 기업이 지역별로 기술 및 수출 전략을 짜고 있다라는 희망적인 소식과 한국형 MRV의 어떤 그 유효성뿐만 아니라 국제 표준화와 연계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고요. 조수정 교수님께서는 글로벌 저감에서 통상이 어떻게 보면은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미국의 정책 기조가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문가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정 과장님께서 탄소 중립이라는 게 일종의 이해나 내지는 그 접근이나 거버넌스 측면에서 종합 예술에 가깝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또 하나 좀 그러니까 이 지금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분류체계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거거든요. 투자에서 제일 저해되는 요인이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정부가 불확실성을 없애는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어떤 녹색금융, 정책금융, 그다음에 보조금 앞에 쭉 나왔던, 그러니까 EU나 미국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코멘트 주신 것 중에 사실 살짝 언급은 있었는데, 저희가 70년대 중공업 정책할 때 보면은 산업은행이라는 존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러한, 그러니까 정부 금융만으로 이게 절대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정책 금융도 필요하지만 민간 금융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 그거는 그린하고 저탄소가 돈이 된다라는 확실한 시그널이 나가지 않으면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정부 돈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것들이 조금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기 전에 오늘 발표하신 두 분께 한 3분에서 4분 정도 혹시 추가 의견 있으시면. 그 아까 IRA 말씀 주셔서 최근에 그 미국 대선 뭐 영향 뭐 이런 거 좀 분석하는 좀 정신이 없었는데, IRA 그 2년 동안 투자된 거 데이터가 발표가 된 게 있어서 좀 계속 갖고 다니는데 오늘 좀 굳이 해갖고 뺐는데요. 1250억 달러 2년 동안 투자가 됐고, 그중에 1162억 달러, 그러니까 90% 이상이 제조업 부분에 됐고,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수소 이렇게 되는데, 가만 보면 이거 전부 제조업 쪽이거든요. 그리고 그 투자의 95% 이상이 공화당 지역에 됐다고, 러스트벨트 지역에 돼서 IRA가 죽지는 않을 것이다. 저 투자와 그 다음에 상하원 투표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가 되면은 상하원에 이제 그 공화당의 비중들이 있으면서 죽지는 않고 미국 기업들에게 더 지원이 강력하게 갈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녹색 전환, 뭐 탄소 중립 이거는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특정 정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기업들이 그만둬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지금 설명하고 다니는데 예, 그 말씀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설비 투자 내역들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쫙 이렇게 봤는데 특이한 현상이 2008, 90년에 조금 있었고요. 환경 에너지 투자가. 그다음에 2018, 90년에 조금 있었고요. 꽤 많았습니다. 22, 3, 4년에 에너지 환경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그거는 저는 정책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시그널이나 이런 것들이 그 분명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확실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잘못되면은 우리 기업들이 2008년, 9년에 녹색 성장 한번 뛰어들었다가 실패했고, 실패가 아니라 약간 주춤했고, 2015년에 또 뛰어들었다가 투자했다가 선발자의 저주에 걸려서 또 한번 하고 그 학습 경험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예,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5시까지 마치는 거라 한 40분 정도 시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주실 때는 어느 분에게 질문인지 그리고 소속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먼저 해도 괜찮아요,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질문보다는요, 그냥 오늘 좋은 토론회 들으면서 느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는 40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기후변화 협약의 원칙으로 봐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거기에 맞는다고 볼 수도 없고, 그 불평등으로 봤을 때 기후변화 대응처럼 또 불평등한 게 있을까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예를 들면 1751년부터 지구촌이 배출한 CO2 양 어느 나라가 얼마나 많이 했나 그 분석한 그래프 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누적 배출량에서 세계 총 배출량의 25%고 EU가 총 배출량의 22%입니다. 1751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중국이 2005년에 미국을 앞질렀지만 총 배출량으로 보면 누적 배출량은 2분의 1입니다. 더군다나 1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이게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그 피해는 그 vulnerability, 취약성, 기후변화 대응의 취약성으로 보면 배출하지 못하고 지금 좀 하려고 하는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이 피해는 몽땅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지도 다 있고 데이터는 뭐 어느 시대로 어떻게 보든 간에 부정할 수가 없지요. 자, 그렇습니다. 이런 불평등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무역 통상에서 가장 중요한 글로벌 밸류 체인이 형성이 됐던 그 과정에서 지금 전쟁이니 뭐니 하면서 다 리저널 밸류 체인으로 또는 국가의 자립적인 그 혼자 살기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통상에 또 목을 죄고 있습니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수성 때문에 더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조건도 나쁘고 제조업이 워낙 많았고 등등. 그런데 자, 그렇다고 지금 앉아서 이거 불공평하다, 불평등하다, 이거 고쳐야 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체제도 없어요. WTO가 구실하는 거 극히 제한적이고 유엔이 유명무실하다 그러면 너무 실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 혼란스러운 이 인터내셔널 국제 환경에서 질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리더십이 없습니다. 파트너십 물론 없고요. 혼돈이에요, 지금이.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기후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는 정말 시대적인 그런 소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후 위기는 극복해야 된다. 그래야 인류 문명이 지속 가능하다. 이건 대명제, 움직일 수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불평등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만 있어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런 몇 가지 현실적인 조건을 생각하면 우리도 별 수 없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스페셜리스트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그 제너럴리스트로서 봤을 때 자, 가야 할 길이다.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가야 할 길이다. 그러면 가야죠.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가장 필요한 게 지금 기술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이게 또 환경이 나쁜 게 AI가 AI 시대, 지금 우주 탄생, 생명의 탄생, 인공지능의 탄생 이 세 가지를 우주 150억 년 역사의 3대 사건으로 그렇게 규정을 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AI로 해서 기술이 온통 그쪽으로 다 기술은 그쪽 얘기로 넘어가 버려가지고 기후 기술 이야기는 어떻게 자리를 못 찾고 있어요. 기후 기술이 있고 이걸 같이 쓰면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고 IPR로 또 이것도 격차 불평등이 심각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기업계는 산업계는 정부를 향해서 기술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기후기술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게 대한민국이 살아갈 길이다 하는 것을 정말 열심히 설득을 해서 그런 지원을 받아내야 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게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이니 선진국이 지금 와가지고 자국 위주의 산업정책을 맹렬하게 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거리가 멀어요. 삼성이니 뭐니 반도체 중요하다 그러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후기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부도 이 위중한 시기를 살아남아야 된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뭐 대기업을 도와준다 하는 거에 대한 그 국민 정서 이런 거 눈치 보고 할 일이 아니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지원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걸 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우리가 동참한다 하는 그 선진국다운 면모 그거는 최대한 지켜야 하고 그리고 이제 디테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니까 그런 디테일을 잘 전문가 집단이 정리를 해가지고 정말 특단에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의 좋은 발표를 들으면서 좀 했습니다. 제 말씀이 길어졌고요. 그다음에 하나 지난 8월에 통일부가 국제 한반도 포럼을 기획을 하면서 패널 20명 김은미 교수가 며칠 전에 쓴 칼럼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21명 중에 20명이 남성이었대요. 그래 맨 패널 그래서 매너리라고 그런데요. 맨 패널에 앞뒤를 따가지고 영국 대사가 이런 매너에는 참여할 수 없다 그랬대요. 보이콧을 하는 통에 여성 패널을 추가를 해서 급하게 보완을 했다 그럽니다. 오늘 여성 패널 보니까 40%예요. 그래서 제가 박수 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분은 전 환경부 장관이시면서 환경할리먼 이사장님을 맡고 계신 김병자 선생님이셨습니다. 예, 그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실제로 EU의 R&D를 보면은 단층적이지 않고 꼼꼼하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아이디어 생성부터 상용화까지 꼼꼼하게
잘 구축이 돼 있고 또 어떻게 성과를 매주할 건지도 좀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존에 있던 R&D 정책이나 평가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걸 언급해 주신 것도 좋았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불평등 문제가 있고 또 우리랑 비슷한 여건에 있는 국가들과 연합해서 이게 룰 세팅에 참여해야지만 되는 게 있어서 외교부나 이쪽에서도 그러니까 선진국 그러니까 EU나 이런 거에 정책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룰 세터가 되지 못하면 언제나 패자가 되기 때문에 룰 세터 기능도 아까 말씀해주신 불평등성을 좀 완화하는 측면에서 우리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국가들과 같이 협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사장님 말씀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국민대학교 김은식입니다. 저는 이 생태 환경 또 그린 환경 쪽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기후 위기 시대에 국제 통상 부분은 상당히 아주 잘 모르는 상황인데 오늘 많은 걸 배우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었다는 걸 생각하고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정은미 박사님 주로 그 말씀에 많은 걸 좀 배웠고요. 특히 분야가 주로 이제 저기 지구 그림에 나와 있는 서방 쪽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 중국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은 상당히 잘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아주 좀 굉장히 놀라운 상황은 아까 제시한 이 표 중에 중국이 전 세계 글로벌한 시장에서 아주 우월적으로 1위를 하고 있다는 상황을 이렇게 제시를 했었거든요. 제가 중국을 많이 가본 상황에서 봤을 때 중국이 아마 다른 서방하고는 좀 다른 게 국토도 넓고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고 뭐 굉장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기서 그 중국의 대응 전략은 제시를 해주시지 않으셨는데 아주 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과연 중국의 그런 이런 기후 위기 시대에 국제 통상 전략은 주로 특징이 뭐고 어떤 게 이 서방들의 어떤 전략과는 다른 것인지 그걸 좀 듣고 싶어가지고 좀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어느 분이 아까 그 포스코에서 철강 전기로에서 그 고철 사용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가 400만 톤 정도인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연간 2억 톤 정도의 스크랩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걸로 전기로 만들겠다고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올해 지금 할까 말까 망설이던데 2024년이 중국 온실가스의 피크다라고 선언을 지금 할까 말까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비공식 자료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올해가 최고고 이제부터 계속 줄어들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철강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철강에서 K10에 맞아서 깜짝 놀랐는데 중국은 과거 한 10년 동안 중국 내 철강 업종을 모두 바꿔버렸습니다. 설비를 다 현대화시켰고요. 이제 그걸 효율성을 높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재생에너지 좋고요. 그 다음에 스크랩 아까 말씀드린 거 좋고요. 중국을 너무 우습게 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까 제가 그 설명이 좀 그래서 그랬는데 발표 자료 17페이지에 보시면은 중국 14차 5개년 계획의 순환경제 정책을 보면은 정말 많습니다. 비철금속, 제지, 우리나라는 얘기도 안 하는 것들이 지금 막 나와 있습니다. 이게 14차 5개년 계획 지금 종료 시점이거든요. 이 계획들이 차분히 됐고 우리나라의 그 순환자원 업체들은 정말 영세 여전히 뭐라 그러죠? 폐기물 쓰레기 뭐 그런 업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최소 규모가 우리나라 중견기업 이상 됩니다. 순환자원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그래서 이 계획들이 국제적으로 내놓는 것과 내부에서 실행을 하는 것들이 매우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뭐 중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다 가지는 않지 않냐라고 하는데 중국의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만 가도 우리와는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빨리 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도 조금 첨언 드리면 중국이 퀄리티의 문제는 있는데 일단 재생에너지나 원자력 확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이
저탄소 전환에 꼭 필요한 주요 광물들이 있는데 그 광물의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에 몰려 있는데 그 몰려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 저탄소 전환이나 미래 산업에 들어가는 광물이 존재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EV, 그러니까 전기차의 그 생산이나 그 보급률 역시 가장 높고요. 그리고 이게 그 EU나 그 미국에서 산업 정책의 귀환을 이야기할 때 같이 나왔던 얘기가 중국을 봉쇄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자체가 이게 민간 기업이라기보다는 전부 다 국영 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산업 지원 정책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지원이 되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상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나왔던 것 중에 조수정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ETS뿐만 아니라 이제 탄소 시장 자체가 유인 체계이기 때문에 다층적 그 탄소 시장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데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촘촘하게 탄소 시장을 짜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자발적 탄소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중국하고 회의를 할 일이 있었는데 국제 자발적 탄소 시장에 들어올 생각이냐 그랬더니 들어올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원자재부터 그 정책, 자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까지 중국을 무시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그 제일 제가 볼 때 재밌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그러니까 EU하고 미국에서 나온 문건 중에서 중국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왜 못하냐. 우리가 WTO 자유무역하다가 오늘날 우리가 주요 핵심 산업에서 우리가 뒤처졌다. 우리도 하겠다. 이런 다음에 산업정책의 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답변 없으시면 예. 네, 저는 에코인 파트너스의 이한경이라고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오늘 행사였고요. 저는 일단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조수정 교수님께서 예전에 이제 산업부에 계셨을 때 기후에너지 통상과를 만드셔서 대응을 하셨다라는 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아까 그 우리 정은미 박사님께서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경쟁력이 거의 대부분 업종이 5위에 육박하는데 왜 이런 그 국제통상 관련 규제는 리더십이 없을까? 항상 대응만 할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 산업부의 이 기후에너지 통상과가 혹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산업부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리더십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신다면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오늘 사실 제목에 조금 언급이 많이 안 된 게 환경 이슈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부분 이제 CO2에 좀 방점이 찍혀서 많은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필드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사실은 CO2와 거의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비중으로 순환 경제가 통상의 직격타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재활용 함량, 그다음에 이제 고위험 화학물질의 함량 또는 위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품 품목별로 이게 이제 규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산업부인지 또 이제 우리 환경부의 마지정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환경부에서 이제 제품과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쭉 끌고 오셨다라는 그런 이해하에 이런 통상과 관련된 대응 기능을 하고 있는 부처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각 예를 들면 이제 뭐 디터전트, 그다음에 뭐 건설 상품, 그다음에 그런 텍스타일, 여러 이제 품목별로 이런 에코 디자인 규정들이 논의되는 이 과정에 우리나라의 정부와 산업계가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지가 너무 의심스러워서요. 예, 저는 잘 못 본 상황입니다. 그거는 시밤처럼 이제 임박했을 때 범정부 TF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좀 만들어져서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산업부와 환경부에 그런 기능이 있는지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그 산업부 기후에너지 통상과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문의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약간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일어나는 통상 조치에 대한 대응이 사실은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해서요. 예, 그래서 뭐 CBM이라던가 아니면 뭐 아까 나온 클라이밋 클럽 문제, IPF 문제라던가 그런 쪽에 좀 많이 사실은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나라는 왜 통상 조치를 안 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판 IRA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던가 뭐 우리나라판 뭐 배출량 관련해서 뭔가 제도를 만든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사실 각 그 뭐랄까 국내 사업부에서 환경 쪽이나 저희 산업부 입장에서는 에너지 쪽에서도 하고 산업에서도 좀 하고 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고. 네, 저기 그 리치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셨고 순환경제도 얘기하셨고 그런데요. 그 개별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국제 기후변화 국제협력팀이라든지 이런 개별 그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플라스틱 협약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 정책과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변화 협력팀하고 그 관련된 팀들이 그리고 화학물질 정책과도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플라스틱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플라스틱 내에 유해화학 물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논의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주제마다 제일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과가 중심이 돼서 그거를 이끌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회장님. 예, 오늘 저 발제와 토론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을 좀 몇 분한테 좀 드리고 싶은데 정영식 그룹장님한테는 아까 발표 과정에서 나왔던 GSSA가 혹시 우리 철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이 좀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권동혁 상무님한테는 이 전력 배출 계수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고침에 따라서 엄청난 양의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이거가 표류하고 있단 말이죠. 배출가스 거래제도라든지 환경 성적 표시제라든지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 전력 배출 계수를 쓰는 거라든지 이게 다 다른데 앞으로 어떻게 이걸 조절해야 될지 언급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은미 박사님한테는 박사님께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우리가 제조업이 경쟁력이고 각 기업들이 사실 자국으로 제조업을 다시 끌어들이는 이제 일들을 많이 하는데 동시에 우리가 과거 같은 제조업이 돼서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그 서비스를 겸비한 제조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지금 AI 시대에 무슨 공유 경제라든지 플랫폼 이코노미라든지 렌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냥 과거로 단순히 돌아가는 제조업의 강화가 아니라 지금 그런 순환 경제와 맞물리는 형태의 제조업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지금 우리나라 산업 정책에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건 진짜 무식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조 교수님한테는 뭐 IRA니 프랑스의 녹색 산업법 같은 게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WTO에 위반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미국 GSSA가 지금 최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질문하셨는데, 이거는 뭐 불확실성이 큽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그냥 이때까지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그 기후클럽에서 논의되는 것도 미국도 참여하고 있고요. 거기서 지금 현재 논의되는 게 배출량 산정 방법을 지금 만들자. 거기는 지금 국제 철강 협회 기준으로 해서 국제 에너지 기구랑 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견이 별로 없고요. 근데 그 다음 수순이 뭐냐면은 저탄소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있는데 거기가 보면 이제 GSS에서 말하는 국가 평균 그걸 가지고 규제를 한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철강을 만드는 제법별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스크랩 베이스로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따라서 이제 그 영향이 많이 바뀌긴 할 텐데 만일 지금 GSSA가 지금 미국 그
전기료 업종들이 이야기하는 그 방식대로 한다 그러면 한 가지 숫자로 갈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평균 배출량이 아마 0.8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료가 원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은 있는데, 근데 그게 숫자만 보면은 저희가 굉장히 불리할 걸로 보이는데, 근데 한 가지 또 이제 실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공정에 따라서, 고로 공정, 전기료 공정에 따라서 만드는 제품이 다릅니다. 사용되는 용처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고로 공정에 의한 게 US 스틸이고, 그 다음에 유쿠아가 전기료 쪽인데, US 스틸에서 만드는 그 제품이 저희처럼 배출량은 많을 거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GSS가 되더라도 저희 경쟁하는 그 US 스틸이랑 저희랑 비슷한 공정에서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거기도 비용이 올라갈 거고, 저희도 같이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같이 비용이 올라가서 그다음에 그 비용을 결국 수요자가 얼마나 이제 분배하느냐,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전력 배출 계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력 거래소에서 매년 전력 배출 계수를 공표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고, 지금은 사실 그 페이지를 확인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제 기업들이 쓰는 이제 소위 스콥 2 배출 계수를 이제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곳은 이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매년 공표를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이게 목적 자체가 이제 배출권 거래소에서 쓸 배출 계수를 공표하고 이런 목적이다 보니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그 목적과 달리 다른 목적으로라도 매년 공표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사실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통계를 다루는 기관이다 보니 사실 지금 공표해라라고 하면은 이제 국가 배출량이 확정되어 있는 21년 배출 계수 이 정도까지밖에는 공개를 못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뭐 작년에 최신 배출 계수 이런 것들은 만약에 한다면은 그런 전력 거래소나 또는 한국전력, 사실상 우리가 이제 전력 배출 계수 써야 되는 건 한전전기에 따른 배출 계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뭐 한전 통계 같은 곳에서 뭐 매년 공표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조 중요하다는 말씀 계속 드리면서 사실은 이거 이래도 되나 싶긴 한데요. 그 우리나라 제조업이 비중이 높은 거는 제조업이 서비스 분야를 일정 부분 갖고 있어요. 제조 서비스, 디자인, 물류 이런 거를 사내 기업들 대그룹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비스 통계를 약간 갖고 있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제조업이, 그러니까 제조업 비중이 높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후진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서비스가 취약하기 때문에 비중이 낮고, 제조업은 잘했기 때문에 비중이 높은 거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가 2019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2030년 비전 제시하면서 아까 제가 제조업 비중 20% 정도 되는데 22% 왔다 갔다 하는데 제조업 비중을 25%로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그거는 제조업을 더 강하게 하는 것들의 파급 효과가 우리나라는 그냥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개인 서비스가 있고 사회 서비스가 있고 공공 서비스가 있고 가장 중요한 제조 서비스 영역이 있습니다. 제조 지원 서비스, 디자인, 물류, 엔지니어링 뭐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는 이쪽이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반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미국이 몇 년 전에 어드밴스드 매니팩처링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첨단 제조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첨단 제조가 아니고 신제조입니다. 새로운 제조. 중국이 만들고 있는 저산업, 기존의 제조 패러다임이 아니라 새로운 제조. 대표적인 것이 금속을 절삭 깎아내는, 그러면 이제 절삭 스크랩이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니라 분말 갖다가 적층 제조하는 3D 프린팅, 이런 개념으로 완전히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그런 쪽은 쫓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산업부도 이제 딱 제조 단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 가치사슬을 전체적으로 확장시키는 작업들을 하면서 AI를 넣어갖고 공정도 바꾸고 제품도 바꾸고 이렇게 계속 좀 확장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디자인,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 노력이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조업이고 제조업을 더 강하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아까 IRA나 뭐 프랑스 그 독수산업법 같은 경우가 WTO 위반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위반됩니다. 위반되는 게 확실하고, 그리고 IRA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국은 미국을 WTO 제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패널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안 했느냐? 우리나라 지금 기본적으로 사실 그 통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전에는 사실 WTO 비합치성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였다면 요즘에는 다른 나라 대비 지금 있던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의 기회를 좀 활용하자라는 쪽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CBM 같은 경우도 사실 뭐 WTO 위배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래도 뭐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에서 냈던 비용들은 저쪽에서 디덕션 받는 거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실리를 챙기자라는 쪽으로 바뀌었고, IRA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문제됐던 거는 파이널 어셈블리라는 조항이 있어서 최종 조립이 미국에서 북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받게 되는 7,500달러를 받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 때문에 이제 이게 그 WTO 사실 내국민 대우 위반이고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나라는 접근 자체를 거기 우리나라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조항이 없을까라는 부분을 봐서 그 옆에 이제 45W라고 리스 조항이 있었는데 이 맨 마지막에 소비자가 7,500달러를 받기는 받는데 그 중간에 리스 회사가 들어가서 그거를 이렇게 계약을 해주는 경우에는 그런 어떤 파이널 어셈블리라던가 이런 최종 조립의 그런 조건 없이도 그 7,5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현대캐피탈이 리스 회사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전기차에서 사실 우리나라 현대차가 그동안 리스가 미국에서의 그런 그 리스 비율이 2%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6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가 지금 현대차가 테슬라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IRA에서 어쨌든 그 리스 조항을 최대 활용을 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줄지 않고 자동차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이던스를 만들 때 우리 입장이 좀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런 부분의 협상을 좀 더 깊이 하는 쪽으로 입장이 많이 바뀌어서, 그래서 IRA도 그런 식으로 협상을 했고, 예, 전체적인 그런 통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WTO 합치는 것도 물론 그것도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 실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으로 갈 수 있지만 실리 쪽에 좀 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많이 좀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맥킨지가 이제 미래의 성장 산업을 항공우주, 바이오, 뭐 AI 관련된 거를 쭉 언급했는데 거기에 이 소재 산업 아까 모든 분의 발제에서 계속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이게 화학 이런 데가 나오는데 이게 소재 산업이거든요. 걔네들이 다 쓰이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유도 그 업종이 그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4배만큼의 실제 기여도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올드하다기보다는 새로 형태로 뭐 발전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전해찬 교수님하고 지금 세 분인데 어떻게 하죠? 네, 오늘 저기 발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후 변화는 당연히 이제 버텀업이라서 상당히 자율적이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 많기도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다양한 그 CBAM이라든가 CCA 같은 다양한 그 외부의 그 압력이 있어서 통상 부담이 상당히 큰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오늘 우리 정부나 기업에서 특히 이제 스코프 3에 관한 지금 또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기후공시에서 4개 중에 3개가 좀 스코프 3를 요구하고 있고, 또 전력 배출 교수 아까 허탁 교수님만 말씀하신 것도 주로 스코프 3나 또는 LCA가 고려된 전력 개수에 관한 말씀 아니셨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정부하고 기업에서 이런 외부의 대응에도 잘 그 준비를 할 때 스코프 3나 LCA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오늘 또 우리 의장님 여기 마침 와 계신데 이런 무탄소 전원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가스 굉장히 줄을 것 같아요. 전력 부분에서. 그런 것을 이제 잘 반영할 수 있고 이런 대응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자료들을 잘 반영해서 우리 잘 대응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질문을 다 듣고 그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 교수님. 예, 오늘 심포지움을 통해서 많이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큰 거시적인 주제를 갖고 국제 통상 관련돼서 또 국내 산업과 관련돼서 여러 환경 이슈들을 좀 다루는 중요한 자리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분은 정임미 박사님 또는 이제 문진영 박사님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오늘 이제 탄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국제 통상 관련돼서 많이 나오긴 했는데 아까 우리 이한경 대표님하고 연장선상에서 배터리, 전기전자 제품, 자동차, 섬유, 뭐 기타 등등 여러 우리가 수출 주도형 국가다 보니까 상당한 부분들을 저희가 자원들을 수입을 해와가지고 원료를 수입해 와서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수출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국가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강화가 되고 있는 게 재활용 원료들을 탄소 발자국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그 제품의 자원의 순환성과 또 자원을 얼마나 소비하고 물을 얼마나 쓰고 재활용 원료를 얼마나 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되고 그런 것들을 결국은 디지털 제품 프로덕트로 이제 표시를 해서 앞으로 수출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적은 국가다 보니까 분명히 글로벌 순환 공급망 구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내 자원만 갖고는 이거를 감당을 안 되고 이걸 갖고 수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혹시 이런 부분에 글로벌 이제 이런 그 순환 공급망 자원에 대한 순환 공급망 서플라이 리스크를 어떻게 산업 측면에서 준비를 해야 될지 이게 가격하고도 연관이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혹시 좋은 해안이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안 없습니다. 해안이 있으면 벌써 저기 사실은 죄송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서 지금 제가 가끔 가다가 말씀드리는데 글로벌 공급망은 유럽과 지금 미국의 패러다임이고 우리나라조차 글로벌 공급망에 포함되는 국가인데 원료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은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글로벌 사우스를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그 전략이나 또는 관점 부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시장을 하거나 뭐 원료 그냥 악수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품목들을 하는가 하고 그다음에 일본 정도의 결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오케이 리튬 부족하다고 그럼 우리가 그냥 대체 소재를 만들어버리는 기술을 바꿔버릴 거야. 이런 식의 전고체 반도 저기 뭐죠? 2차 전지. 그런 식의 결기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냥 가서 열심히 협상해갖고 좀 얻어오는 이런 전략들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 계속 고민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순환자원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들이 저희가 조금 NDC 만들 때 우리나라 그래서 폐자원이 얼만데 라고 했는데 그 숫자가 안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제는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주 정교하게 되고 폐자원 자체를 줄이는 것도 또 하나의 적극적인 전략을 생각합니다. 통상이나 공급망이나 이렇게 일이 터지면 대응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우린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럽이 어떻게 하나 보자 뭐 이런 식의 것들은 좀 곤란하지 않나 보고요. 이번에 드라기 보고서 보면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이 나옵니다. 자동차 산업 정책은 실패했다.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산업 전략이 없이 갔더니 결국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모두 내줬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실제로. 그다음에 CBAM 부분들도 산업의 그 경쟁력을 훼손하고 한다라면은 유상할당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검토해야 된다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문장들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산업 전략이라고 있고 그것들이 전략이 마련된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정책이 나가고 그다음에 산업을 어떻게 끌어갈 건가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연계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저도 일단은 말씀 주셨던 그 질문 자체가 상당히 큰 화두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서 질문하셨던 우리는 어떤 통상 차원의 어떤 리더십이 없을까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이런 모든 논의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보이스가 큰 그리고 마켓이 큰 국가에서 EU가 우리가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EU가 나름의 뭔가 룰 세팅을 만들고 그걸 자신들끼리 하면 EU 내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글로벌이 다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통상에 우리가 대외적인 의존도가 큰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뭔가를 이렇게 과감하게 하자에 보다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대응을 할까?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한테 산업적으로 아니면 국내 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올까를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 이런 대응에서도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형상으로는 선진국인데 개도국 입장에서 좀 더 이렇게 보조를 맞춰갈 수 없는 그런 약간 이중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비관한 예로 지금 플라스틱 협정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제 부산에서 또 뭐 INC 회의가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협정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어떤 부분이 좋을까? 어떤 부분이 나쁠까? 예를 들면 점점 환경 상품, 환경 서비스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통상에서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얘기하는 것이 우리한테 좋지에 대해서도 정책 당국자분들도 계속 고민하시거든요. 그만큼 그런 데이터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뭐 앞서서 그 말씀하셨지만 데이터 자체가 이게 과연 릴라이어블한 건지 이런 데이터가 있는 건지 조차 해서 단순하게 지금 기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환경과 관련된 것들이 사실 문제를 건드려고 하면 사실 한두 끈도 없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제 이게 밸류 체인까지 맞물려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급망 실사의 모든 그런 노동과 뭐 환경과 그러니까 특정 국가에서 이거를 어떤 하나의 어떤 쉴드를 하는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한다 보면 그 카드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준비하기는 참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급망 구축 측면에서 순환성을 좀 더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큰 틀에서 우리 모두의 어떤 좀 숙제가 아닐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4시 58분인데 하나 더 받아도 될까요? 예. 네,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발표 들으면서 성층권에서부터 지표면까지 막 훑으시는 전문가들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는 그린 클라이밋 펀드에서 일을 하고 했었고 지금은 기후 금융하고 기후 전략 쪽에 일을 하고 있는 송홍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2002년도에 월드컵을 할 때 히딩크 감독이 한국 대표팀에 대해서 기술은 충분하다. 너희들은 체력이 부족하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팀을 조련시켜서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국제 통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축구 경기를 보면은 두 팀이 만나서 경기하는 과정이라고 볼 텐데 어느 팀을 만나도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체력과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실제로 기업들이 과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갖고 있고 우리 기업의 원료나 제품이나 공정이나 어떤 판매망이라 이런 것들이 모두 탈탄소화가 돼야 된다는 걸 얼마나 인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추진할 마음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 환경 한림원에서 다음 과정 등을 통해서 좀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코멘트로 드렸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많은 토론 주제가 있겠지만 오늘이 끝이 아니니까 환경한림원의 공학자분들이나 경제학자분들 그리고 정부 측에서 이 오늘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슬기로운 대안을 내주실 거를 기대하고 오늘 토론은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오늘 발제해 주신 분들, 토론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청중석에서도 이렇게 토론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무리 말씀 우리 회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기 플로어에서도 여자분이 질문하셨고 많은 우리 좌장님도 제 기억에
한림원의 좌장님도 여자정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행사 준비할 때 집사람한테 허락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너무 끝까지 자리하셔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안내를 이걸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11월 29일 날 이제 다음 행사가 있는데요. 66차 리더스 포럼인데 이번에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점검과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셨지만 2031년부터 49년까지의 그 과정 어떻게 끌고 가는가 하는 중장기 방향 설정을 관련된 이 리더스 포럼을 탄노기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림원을 사랑하시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지고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좌장 맡으신 오영락 교수님 그리고 발제자님 토론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